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었다며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등 2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직접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일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김진표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리잔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중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지하철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영남 해안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일요일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3년 만에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유행 기준을 초과했다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앞서 지금 뉴스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14호 태풍 난마돌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약 한 사흘 뒤, 그러니까 19일 월요일 대한해협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난마들 예의주시해야 한다. 선제적 대비를 당부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전해진 소식인데요. 포항, 경주 등 신속히 응급 복구 마무리해야 된다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1호 태풍이었죠. 흰남노의 영향으로 경주 또 포항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14호 태풍 난마들도 북상하고 있고 또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가 뉴스 속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에 8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자 민주당은 국민 앞에 호언장담했었던 496억 원은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이 됐다면서 양치기 예산으로 개탄스럽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했어야 할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에 쓰이면 되겠느냐며 전액 삭감할 것이고 또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표본조사로 확인된 2,6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사기와 관련해서 민주당 정권이 5년 동안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이권 카르텔 비리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한 민주당을 겨냥해서 재발절인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오늘 회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다시 속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 가까운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또 확인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입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서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재발절인 도둑 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정책마저 자신들의 신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입니다.
네, 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풀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또 영빈관 이 대통령실 확장이 아닌 새 부속시설이다라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부속시설 이전비 추가로 필요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군요. 네, 지금 이게 영빈관 신축뿐이 아닙니다. 태양광 사업 비리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오늘은 쌀 시장 격리, 그러니까 정부 매입 의무화 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영빈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 영빈관을 신축할 것이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예산안을 짜놨습니다. 편성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와 상의할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있던 영빈관을 쓴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기존 청와대 네. 그 영빈관을 쓰겠다 그랬는지 그 부분은 정확치는 않은데요. 아, 예. 그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대통령실 다 이전하면 네. 거기도 청와대에 있는 시설들은 다 쓰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 그 대통령실 이전에 뭐 400 몇십억 네. 현재까지 쓰여진 예산을 쓰는 걸로 알았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렇게 새로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쨌든 뭐 시기적으로도 명분에도 조금 명분도 부족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뭐 예산 뭐 굉장히 뭐 많이 들어간다 얘기할 때 뭐 400 몇십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예. 영빈관까지 새로 건축한다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 거니까 네. 명분이 좀 부족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 청와대 영빈관이 있을 때도 네. 그 어마어마한 시설이 그러니까 숙소 우리가 얘기하는 영빈관이 아니라 그냥 접견 연회장이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근데 미국의 왜 그 블레어 하우스라든지 중국의 조어대 이런 것처럼 국빈이 방문하면 거기에 묵게 하는 그럴 때 정말 특별한 대접이다 이렇게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숙소가. 예. 지금 영빈관이 저는 그런 시설을 신축한다 그럴 때는 여야 간 좀 협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현재의 청와대 영빈관을 그대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영빈관을 만든다면 현재로서는 좀 명분이 부족한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좀 명분이 부족한 예산 편성 아니냐 이런 생각이시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과거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하는 영빈관 신축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셨어요, 교수님은요?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영빈관과 관련된 예산이 예. 결국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그 지금 추가 경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맨 처음에 그 지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그러니까 당선자께서 예, 말씀하셨던 것이 496억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만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최소 306억이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놓으면서 관절을 신축하는 개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원래 예정됐던 예산보다 한 20억이 더 추가되는 등 지금 현재 영빈관 새로 짓는 거 말고도 지금 한 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방부의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경찰 급식비까지 전용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새로운 영빈관을 짓기 위해서 878억을 새로 편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니 그럼 처음에 496억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뭘까라고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과거 지난번 그러니까 이 경비 문제가 됐을 때 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러니까 청와대 영빈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밤에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객이 그렇습니다.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왜 이제서 그 입장이 바뀌었는가 부분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잠깐만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 발언이었거든요. 직접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물론 이 안에도 국방 컨벤션이 있지만 하여튼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네, 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한 중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을 마쳤고요. 이게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양국 의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회담 결과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님의 방안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중국 상무위원장으로서는 7년 만이기도 하지만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국을 찾아주셔서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는 그간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수교 당시와 대비해서 양국 교역량은 약 50배가 증가해서 작년에 역대 최고치인 3천억 불을 돌파했고 인적 교류는 약 80배가 증가해서 코로나 이전 2019년에 연간 1천만 명 교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사회 내 위상과 역량 그리고 기대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리잔수 위원장님과 본인은 양국이 새로이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 상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첫째로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리 위원장님과 본인은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유동적인 정세하에서 양국 의회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상기하고 한중일 3국 국장회의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리 위원장님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본 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둘째,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위 정서가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화 콘텐츠 교류가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국 국민들 간의 왕래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 상하이 구간 등을 포함한 직항편의 조속한 재개 및 증설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분야에서 의회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공군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재점검 강화하고 문화 및 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한중 간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역사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며 객관적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후세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지난 2004년 8월 구두 양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역사 문제로 인해 한중 간 우호 협력이나 양국 국민 간 우호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리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중국의 국가적 행사를 적극 제지하고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중국은 그간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타 주요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국익 및 원칙과 기준에 따른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본인과 리 위원장은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 입장하에 상시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리 위원장님의 방한 및 양국 의회 간 협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는 만찬을 같이 하면서 추가로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표 의장님의 초청에 따라 한국을 우호적으로 공식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 측은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한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저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이자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7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것입니다. 올해 중한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가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는 김진표 의장님과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우호적으로 솔직하며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중한 관계가 서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할 때 중한 양국은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발전과 번영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간 각 분야의 대화와 협력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양자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중한 이법기구 간의 교류 협력을 긴밀히 하고 국정 운영 경험을 교류하며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등 분야에서 서로한테 배우는 것이 중한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양측이 발전 전략 연계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며 중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공급망과 산업망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질 높은 통합 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양측은 수교 30주년과 중한 문화 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더 많이 개최해서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 양측은 다자 공조를 강화하고 중대한 국제 및 지역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며 타자주의와 지역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전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양측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한다는 정신에 따라
예민한 문제를 계속 조절하게 처리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중한 양측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진핑 주석님과 윤석열 대통령님의 전략적 리더하에 그리고 양국 각계 인사의 공동 노력하에 중한 관계가 반드시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양국 관계의 황금 30년을 열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진표 의장님이 저를 초청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중한 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청을 한 겁니다.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 상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의장격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양국 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먼저 발표를 했죠. 상호 협력 발전에 합의를 했고 또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했고요. 리잔수 위원장 역시 한반도 평화안정수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합의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 혐의로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신에 담당 경찰관의 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은 전 시장에는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했는데 오늘 선고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네요. 역시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영빈관 신축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또 대통령실이 또 밝히고 있어요. 국회와 좀 논의하고 또 상의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신축 조금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예산을 제출했다면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 대통령실 운영에 출석해서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하겠죠. 하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그거밖에 안 들었다. 예. 이 정도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플러스는 이건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부대한 비용 아니냐 하는 그때 결국 대통령실을 괜히 이전해서 이와 같은 돈이 더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좀 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예. 영빈관은 만약 얘기한 대로 365일 필요한 그 시설도 아니고 네. 국빈이라든지 중요한 행사할 때만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럴 때마다 저기를 써도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밤에만 쓰거나 어떤 낮에 한다 하더라도 잠깐 쓰는 시기니까 저기 영빈관을 계속 쓰면 충분히 그런 것도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굳이 저런 액수를 계상해놓고 예. 국회에서 결정한다 또는 국회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명분상 공색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그런데요. 없죠. 이 영빈관 이전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 김건희 여사가 네.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그때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사가 한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번에 윤석열 그러니까 전 총장께서 이번에 대통령 되신다. 네. 근데 되면 바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놓으니까 바로 옮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가 한글로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또 공교롭게 이 지금 영빈관과 관련된 부분을 또 신축
그걸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야. 이거 진짜 도사 말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또 바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뭐 설마 이것 때문에 저는 영빈관을 신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이 구설수 자체가 말이죠.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까지 꼼꼼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영빈관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또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 영빈관을 새로 지었을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시 청와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결국은 세종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또 현 정부에서도 뭐 방통위와 여가부를 지금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한다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거의 8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영빈관 신축해갖고 만약에 청와대로 복귀한다든지 세종시로 갈 경우에는 정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얼마만큼 고려를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가 충분히 상의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상의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 잠깐만 좀 네, 지적을 말씀하세요. 하면 좀 이 얘기를 들으시면 혹시라도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한 것을 김건희 여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뉘앙스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상대방인 그 이모 기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확인해봐야죠. 김건희 여사는 그거에 말하자면 대꾸하는 식으로 그러네요. 옮길 거 이렇게 하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아는 도사가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실은. 그래픽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여주실래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전체 뉘앙스를 보면 잘못하면 이게 좀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도사한테 들었다. 이렇게 해서 무속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그냥 뭐 이 기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옮길 거야라고 얘기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요.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지금 표본 조사만 해봤더니 2,600억 정도의 예산이 줄줄 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또 어제 출근길에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혹시 야당에서는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태양광 문제는 사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언제 이 문제가 터지나 하고 다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KBS였던가요? 그걸 태양광 문제 그 보도하니까 청와대에서 그때 막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걸 그 보도한 걸 그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적이 있었나요? 문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문제가 터진다 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왜 허인혜 씨라고 하는 분이 구속됐었죠. 그 태양광 사업 비리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관련해서 태양광 협동조합 이것 때문에였지만 그때도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단지 꼬리 자르기다. 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특히 그 이른바 진보 진영 586들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빼먹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파다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다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방에 갈 때마다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희들 어릴 때부터 산림 녹화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기른 나무들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깐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거든요. 이번 저 태풍이 오면서 막 그 폭우가 쏟을 때도 그 설치한 그 태양광 패널들이 엄청나게 다 쓸려 내려가 가지고 폐허가 돼버린 쓰레기화되는 그런 광경이 있었는데 많이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짚어서 이걸 비리 혐의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처벌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가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도저히 덮어둘 수 없는 그런 국익을 해치는 문제라는 그런 생각에서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 이야기를 했고 사법 시스템에 의한 처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어제 그 대통령께서 출근하는 길에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언론 보도를 보고 이걸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이 바로 이제 정상적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중연설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던 용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과 결탁되어 있는 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응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 자체를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 프레임 하에서 짜고 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 거기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예.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비리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길이 아니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은 탄소 중립의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전부 다 비리 카르텔로 엮어서 이야기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느냐 부분과 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바로 지금 폐기하고 친원전 쪽으로 하면서 급격하게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 상당히 잘못된 이권 카르텔을 박살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 지금 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재생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그 대목도 저는 상당히 현 정부가 중요한 요소로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책 개념하고 또 이게 비리 개념하고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비리는 네.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책은 또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달 만에 30%대로 복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네,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9, 잘하고 있다가 6%포인트 올랐네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 이런 그 여론조사는 또 네. 떨어지려면 동력이 한없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성향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갤럽 조사죠. 네. 예, 갤럽 조사인데 한국 이런- 갤럽 조사로는 2달 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30% 복귀한 게.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과거에 20%대 지지를 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잘하고 예. 있다는 것보다는 예. 그 우리가 정말 가혹한 평가를 했을 때 네. 아주 최저점을 줬을 때는 그때보다는 현재 말하자면 특별한 뭐 문제가 있다거나 갑자기 감점을 할 만한 요인이 생겼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 정도 이제 과거와는 비교해서 상대 평가를 한 것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그 실점 요인을 줄인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한다면 결국 하방 경직선을 벗어나서 좀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은 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차재현 교수님은요. 일단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예. 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만 본격적인 반등의 모멘텀을 잡았다고는 좀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좀 소폭적으로 반등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의 결집,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강하게 지금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핵심 지지층들이 조금 모이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대외적 변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여러 경제적 위험 또 북한의 또 핵무력 뭐 법제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선언들을 통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약간은 뭉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지금 집권 뭐 불과 지금 한 4개월 차에 이렇게 30%대를 계속적으로 헤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인식을 아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국회의장 회담 있잖아요.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어가지고 또 그 문제 가지고 여야가 공방이 있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때 펠로시 의장과 이 리잔수 의장의 그러니까 방안에 있어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초청의 형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리잔수 의장 같은 경우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에 의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일방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하여튼 아이티너리, 그러니까 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선택하면서 자신들의 편리한 일정에서 왔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하기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휴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만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거쳐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노정일 교수님 잠깐. 그 방문의 성격이 다르죠. 묘하게 그 펠로시 의장도 그렇고 이 리잔수 상무위원장도 지금 국가서열 3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묘하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때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에는 국가적으로 미국에서도 반대했어요.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만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연히 가서 괜히 불거부스럼을 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펠로시 의장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 이것이 작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방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대통령이 휴가정이라도 중요한 사람이 뭐 왜 못 만나겠습니까? 더구나 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명분일 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방문을 펠로시 의장이 개인적인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마지막 치적이라 할까요? 그걸 위해서 지금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방문의 성격이 너무 달랐고요. 이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우리가 공식 초청했지만 또 우리 답방입니다. 답방. 그렇게 박병석 의장이 방문했던 게 답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자면 이제 또 지금 시진핑 주석도 답방할 때가 됐거든요. 문 대통령이 방중했는데.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는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이달 말 관악구가 수재민과 함께하는 골프대회 개최를 후원하겠다고 홍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재민 돕기란 취지를 내세웠지만 주민들은 아직 수해 피해 복구 작업에 한창인데 무슨 골프대회냐며 항의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폭우 당시 봉천동 반지하 집이 침수돼 하마터면 부모님을 잃을 뻔한 최연희 씨. 아직 복구 작업을 다 끝내지 못한 집은 수마가 휩쓸고 간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9시 반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여기 물이 다 찼다. 그래서 뭐 나무 장롱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최근 최 씨는 지인이 보내준 골프대회 홍보물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을 분위기로 한껏 멋을 낸 관악구청 장배 골프대회 포스터였는데 위쪽에는 수재민과 함께한다는 문구가 있고 아래엔 관악구가 공식 후원한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프 대회를 열면 열지 왜 거기다가 수재민과 함께하는이라고 그 내용을 붙였는지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수재민을 위한다는 어떤 그 뭐 행사의 취지나 이런 목적이나 이런 게 아무 내용이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대회 주최 측은 해당 골프대회 홍보물을 이곳 골프 연습장을 비롯해 관악구 일대 20여 곳에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골프대회는 수재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관악구 골프협회는 대회에는 26만 원을 내면 참여할 수 있는데 수재민 참가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회를 마친 뒤 수재민에게 성금을 기부할 예정이라 관련 문구를 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부하겠다는 성금은 고작 500만 원, 대회 1등 상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수재민을 이용해 자기 행사를 홍보한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기네들의 대회인데 거기를 수재민을 같이 포함을 수재민의 이름을 걸고 거기서 가서 그런 골프 대회를 한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수해 복구에 힘써야 할 관악구가 서민이 즐기기엔 부담스러운 골프 행사를 공식 후원한 건 수재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처사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레저 스포츠인데 수재민이 참가하는 게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는 행사가 아닌가. 관악구는 행사를 후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홍보 방식이나 문구에 대해선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조례에서 뭐 행정적 지원, 뭐 필요 정비 지원 그러한 거 좀 했지만 포스터로 문구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나가는지 직접적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악구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이번 달 말 열기로 한 골프 대회를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위가 물러나는 시기인 9월 중순에 이례적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북 전주, 충남 서천과 청양, 경기 안성과 평택 등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기상청은 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며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여기에 동풍 효과가 겹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배나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배추 도매 가격은 10kg에 34,240원으로 1년 전보다 2.3배, 한 달 전보다는 2배가량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3주 동안 배추 10,000톤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가격 상승세를 잡지는 못하고 추석 이후에도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매수 심리도 지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0.2를 기록하며 1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주 매매 수급 지수는 2019년 6월 24일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겁니다. 노동부 장관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470억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기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노동자들이 합리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란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못 받을 돈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이고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제 대우조선 손배사 아까 5명한테 470억, 이거 한 명에 거의 194억, 100억이잖아요. 그럼 이건 노조 탄압이다. 사실상 이건 살인행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갚을 수 없잖아요.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합법적 쟁의행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파업이 불법 행위가 되고 그래서 손배 가압류로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장관님. 예. 노란봉투법이 있어요? 통칭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법 제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법 제명을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노란봉투법이라고 장관도 노란봉투법이라고 같이 그래서 맞장구 치십니까? 예. 어머니 자기 이름 있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예. 장관부터 그걸 개념을 똑바로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노조원만 있습니까? 비노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평등 원칙 위반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유명한 의원님들한테 노란봉투가 뭡니까?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배 가압류 관련 법안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관님 말씀 중에 예. 노란봉투법 말씀하시는데 그럼 저는 그 자체가 좀 불순하다고 봅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불구하고 생각이 저희보다 좀 다르죠. 노동 복지에 대한 좀 걱정하는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아니 제가 그걸로 노란 봉투 혹은 물러주시게. 태풍이 북상하기 전에 서쪽 지방은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와 동풍이 부는 효과까지 더해지며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건데요. 주말인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33도를 오르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29도, 광주는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경기 서해안에는 최고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태풍은 다음 주 초반 일본 규슈 북부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서 이동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해안은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다음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